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행정법 교재 리뷰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사실 제가 그 로스쿨 과목별 교재에 대한 리뷰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의외로 이 교재 리뷰 쪽을 계속 이제 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계속 뷰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책 사시거나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 이 행정법 교재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변호사 시험에 한정해서는 좀 그래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과목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제 또 1학년 2학기 때 이제 행정법 총론 수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보다도 1학년 2학기 때 이제 학교의 수업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도 많아지고 해서 막상 이제 행정법을 이제 배우는 시점에서는 어, 이게 뭐 쉽다고? 막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행정법 교재도 교재지만 공부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하실 점, 그런 것들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 행정법 학계 두 흐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을 붙여놓긴 했는데, 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 김정일 변호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 두 팔을 무림의 세계에 비유해서 이 정파와 사파로 비유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상당히 재밌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계에서 진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수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견해 대립이라는 뭐 부분을 우리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항상 이제 어, 어느 설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어느 설을 이제 지지하는 그룹이 이렇게 별개 나눠지는데, 행정법에서는 좀 지금 항상 이 부분에서 나눠지더라.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셔서 실제 이제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수적으로는 좀 적을 수 있어도 뭐 실무나 입법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김동희 교수님, 박균순 교수님 등등이 있고요. 그래 예전에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김정혜 변호사님은 그래서 이 파를 정파라고 하셨는데 예, 반대파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불렸더라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뭐 다 행정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행정법 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인 취소소송을 확대할 것이냐, 확대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취소소송의 확대 경향에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 이 파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좀 지엽적이긴 한데 이제 하자승계 이론 쪽에서 기속력 이론에 대해 좀 부정적이고, 어,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그쪽 경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래서 이 지금 설명드리는 독일 유학파 이런 경향에서는 조금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독일은 좀 다르다 뭐 이런 견해신 거죠. 뭐 제가 거칠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여기 이 파 중에는 독일 유학파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파는 이제 독일 유학파고 학계에선 다수고요. 뭐 고려대학교 김남진 교수님이나 서강대학교 정화준 교수님, 고려대학교 김현태 교수님 이쪽이 이제 그 적어도 이제 수험에서는
수험가에서는 이제 이쪽 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이 추소송의 확대 경향에 대해서 독일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추소송 자체를 확대하기보다는 어, 공법상 당사소송을 좀 더 활성화해서 추소송으로 묶이지 않는 다른 거에 대한 구제수사는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해결하자 뭐 이렇게 주로 가시죠. 특히 이제 하자승계에서는 이제 기속력 이론, 기준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그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판례가 이제 이 기속력 이론에서 쓰이는 뭐 수인 한도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 크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독일에 있는 이론을 좀 끌어다 쓰려는 경향이 있는 그런 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독일 유학파가 학계에선 다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실무가 출신이 아닌 행정법 교수님은 대체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지금 굳이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 두 파에 대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제 각 그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 두 학파가 이렇게 많이 부딪혀 왔고 이 수험에서는 조금 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파에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 수험가의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법시험 대량과락 사태라는 사태였는데 2003년의 일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 이 지금 병원 하시면도 마찬가지지만 사법시험도 이제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40점 밑을 맞으면 이제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그 당시 이제 2003년도에 행정법에서 엄청난 꽈락이 쏟아져가지고 원래 예정된 인원인 1000명을 다 뽑질 못했어요. 그래서 900 몇 명을 제가 뽑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행정법에서 꽈락을 면하면 혹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꽈락을 면하면 그냥 시험에 붙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뭐 여기 기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뭐 행정법, 민법, 형소법 등에서 꽈락이 속출하면서 명가락 합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런 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거와 이게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게 사실은 이 뭐 기사에 뭐 명식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종의 이제 소문이고 추정인데 이 한쪽 이 어느 판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때 시험을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두 파 중에 어느 한 파가 다른 견해를 쓴 수험생들을 다 꽈락을 줬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 채점하신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수업 시간에 부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없다. 자기는 다른 견해 쓴 사람도 점수를 부여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꽈락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뭐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본인이 부인하셨다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한쪽 파가 다른 파를 숙청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좀 저는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행정법은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이 다른 파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부여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좀 까다롭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 본인이 이제 듣는 교수님이 어느 파에 속했는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행정법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실무가 출신이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판사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런 성향이 덜하죠. 덜한데 이제 학계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계셨던 분은 좀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뭐 이게 이런 이제 오해가 사법시험 대량과락 사태가
어떤 파가 다른 파의 다른 견해를 거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났다.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행정법에서는 특히 이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부여하는 게 여타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음, 야박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소문도 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 뭐 로스쿨에서는 학점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작은 변수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쓸데없는 역사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 이분이 이제 막 독일 얘기 많이 하시고, 독일 이론, 그리고 사실 이제 독일에서의 이론을 그대로 이제 책에 옮겨 놓으셔서 실제 수업하실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 독일 얘기 많이 하시고, 뭐, 교준력 이론이 좋다고 하시거나, 뭐, 취소송 말하시는데, 취소송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론론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아, 저분 독일에서 공부하셨구나. 이 다른 분 견해를 소개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경각심은 가지시는 게 제 생각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실제 이제 로스쿨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래도 음, 반대파의 견해를 쓰는 거를 좋게 보시진 않겠죠. 예, 다만 뭐 단 1점이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어, 걱정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적 기본 교재들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교순 교수님 행정법 강의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책 중에서는 행정법론 상하도 있고요. 같은 책인데 이제 행정법 강의는 단권화된 책으로 좀 수험적으로 정리가 된 책이고요. 행정법론 상하는 좀 더 이제 좀 이론적이고 판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 진짜 기본 교재. 이 행정법 강의라는 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들어간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실무에서도 박교순 교수님 행정법 강의는 뭐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제가 올해 초에 행정소송 하나를 했는데 상대편이 행정법 이 박교순 교수님 책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예, 사실 뭐 이런 교재들은 뭐 제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페이지에 걸친 반박 준비 서면을 아주 가볍게 써내서 승소했는데 예, 실제로 그래도 박교수 교수님 행정법 강의는 한번 뭐 학교에서 어차피 뭐 그 공부하실 때 한번 사서 집에 놔두실만 해요. 나중에 이제 실무하실 때도 많이 볼 수 있는 교재라는 점. 그래서 실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 박경순 교수님 행정법에서 이렇게 써있다라고 하면 판사님들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교수님 중에서는 뭐 다른 교수님도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제 책을 계속 내시는 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정선 교수님 신행정법 특강 있는데 사실 이제 역사로 보면 이제 이 단권화된 이 수업용 교수저의 사실 시초 같은 책이죠. 그 홍조선 교수님 책은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두 파에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는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관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법이 이제 헌법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법, 그래 약간 부수적인 법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헌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제 행정법으로 들어오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홍준순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좀 그런 유죠. 연세대학교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가 행정법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의 각도에서 이제 행정법을 바라보시는 그런 어, 유의 이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두 파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데
저는 이 책으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약간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 책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좀 한글화가 덜 된 느낌이 책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뭐 지금, 그때는 제가 초창기 책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험가에서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뭐 많이 봐오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책은 이제 정화준 교수님 행정법 개론인데요. 정화준 교수님은 제가 앞서 말한 파 중에는 독일파의 거의 뭐 정수라고 할까요? 약간 정말 이 책은 독일 행정법인가 대한민국 행정법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독일파의 정수에 해당하는 책인데 언젠가 저 학교에 특강 오셨는데 이제 그 특강에서 이제 문제를 내주시고 채점을 해주시는데 정말 짜게 주셔가지고 다들 절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꼬장꼬장하신 분이었는데 어, 책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 책으로 한 해 정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읽으면 딱 이해가 되는 그 정도로 잘 정리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뭐 만약에 뭐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제 담당 교수님이시라면 정화준 교수님 행정법 개론으로 공부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좀 독일의 이론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담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 그 모든 법들이 다 독일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영향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막 궁극적으로 막 판례도 없고 조문도 없고 이러면 외국 법에 대한 이런 이해도 좀 필요해요. 사실 행정법은 아직도 발전 과정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정화진 교수님 책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번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기타 수업에 교재로 제시된 교수님 교재들인데 제가 본 책만 이 세 권이고요. 나머지 책들은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이제 요즘에 교수님들이 실무가 출신 교수님들은 대체로 참고 자료를 이제 박균순 교수님 책들을 많이 이제 제시하시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책을 쓰신 교수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 교재를 사서 봐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제 교재들인데요. 사실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막상 이제 교재를 보고 슥슥 보면은 이해가 어렵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게 뭐 민법, 민소법, 뭐 형법, 뭐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봤는데 민법은 뭐 뒤에 보면 앞에 까먹고 막 이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행정법은 그래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헌법도 마찬가지죠. 헌법도 이제 좀 약간 쉽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답안지에 쓰려고 보면 이게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실제 본인이 배운 걸 어떻게 정리해서 현출해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의 포인트인데, 사실 이 정성균 강사님 개인적으로는 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선배님이신데, 이 행정법 엑기스 시절에 행정법 엑기스 이 책이 사실은 그런 방면에서 정말 뛰어났던 교재였던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답안지 어느 정도 분량 써서야 되고 어느 정도를 써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잘 제시한 판례들이 이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책 이름이 바뀌어서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뭐 정성균 정성균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출강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강대학교에서 어, 정성균 박사님 선배님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예, 이 교재는 이 암기장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암기장을 보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행정법 강의 책 정도는 이제 지금 선택형도 지금 배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행정법 강의 정도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적인 공부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로스쿨에서는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유준세 강사님 책도 저는 좋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초창기에는 유준세 강사님 책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행정고시 쪽에서는 좀 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특히 이제 그 기본 교재를 이분이 안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 책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워크북을 되게 제가 많이 봤었는데, 로스쿨에서는 행정법 캡슐이라고 이제 조그만 암기장 형태가 있는데 판례만 좀 모아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로스쿨에서는 사실 행정법은 거의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암기장을 보지 않고 이렇게 행정법 캡슐만 봐도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좀 이론적인 정리가 되어 있으면 행정법 캡슐을 가지고 정리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유준세 씨 강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본 강의는 아닌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박동원 강사님 책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동원 강사님 암기장을 하나 사서 봤는데,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것도 변태적인 성향인데 책을 좀 크로스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기본 교재를 정성균 씨 강의를 보면은 암기장은 뭐 다른 분 걸 봐야겠다 싶어서 박동원 강사님 책을 봤는데 잘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정성균 강사님 책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기장은 좋게 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정성균 강사님이나 박동원 강사님 외에도 다른 지금 행정법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교재는 이 정도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은 그 자체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해한 걸 어떻게 현출하느냐도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이 답안을 어떤 식으로 써나가 될 것이냐, 요런 이제 계획성 있게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 자체가 뭐 위법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이제 재량권 이탈남용 이런 걸 논할 때 좀 체계적으로 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사들 교재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집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집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모든 과목에서 그렇듯이 기출 사례집이 워낙 쌓였기 때문에 뭐 강사 가리지 않고 그냥 기출 사례집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법은 사례를 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 전통적으로 이 유지태 교수님 류가 있었고 김현태 교수님 류가 있었는데, 이 수험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유지태 교수님 쪽, 일단 행위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그 행위가 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특히 이제 재량권 이탈 남용 이런 걸 논하면서 특히 이제 행정행위의 기본 원칙인 뭐 그 비례 원칙, 뭐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이 행위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를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제수단, 취소 소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쭉쭉쭉 논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 이 김현태 교수님류는 이제 일단 실제 실무에 맞춰서 일단 이거를 다투려면 뭘로 가야 되냐, 취소소송이 가능하냐 취소소송이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걸 먼저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송요건, 뭐 원고적격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잖아요. 뭐 원고적격 이런 거 쓰고 본안 판단에서 이제 위법성 여부를 가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부분 교재에서 이 두 가지 형태를 혼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무리 이제 문제가 이제 분설형으로 나오고 조금 뭐 개별적인 단답식 문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체계에서 이제 좀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 기출 사례집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행정법을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초가 안 쌓인 상태에서 기출 사례집만 막 보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버리더라도, 버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교수님 사례집 중에서는 이제 박균승 교수님 사례집이 조금 그나마 좀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고, 이제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도 있거든요. 뭐 여타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교수 사례집을 가지고 좀,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사례를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이걸 아시고, 그 기본 사례집, 교수적 기본 사례집을 가지고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는 걸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사례집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기초 사례집은 그런 방식을 알고 나서 보면 되게 쉬운데, 그런 방식을 모르고 보면 이제 체계 없이 막 그냥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초 사례집에서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 사례집을 조금 보시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이 행정법은 이 아주 실력이 많이 쌓여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이 점수에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여러 가지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가 나왔으면 행위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이게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걸 논한 다음에 강학상 뭐 같다 이렇게 쓴 다음에 재량권 이탈 남용 논하면서 행정법상 기본원칙 논하고, 혹시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인지 이런 거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제수단으로서 뭐 수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논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옹호적 있는지 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쓰는 방식이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익혀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내용을 쭉쭉 채워나가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와도 대충 비슷하게 쓰거든요. 대충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처럼 그 상위 1, 2% 안에 들을 필요가 없는 과목, 없는 이 시험에서는 사실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너무 막 공부를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기초를 안 쌓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헷갈려서 공부를 계속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공부하는 단계에서 조금 기초를 쌓고 기초 사례집 등으로 넘어가고, 막판에는 이제 그 판례 위주로 공부를 쭉 해서 안에 내용을 꽉꽉 채워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제 생각엔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행정법 교재에 리뷰하고 그 다음에 좀 행정법에 관련된 소소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2학기가 다가오면서 저와 이제 연을 맺고 있는 학생분들도 다들 지금 반죽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실제 어떤 단계에서 이제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진짜 조금 차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공부한 거, 내가 진도가 좀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대까지 해보자 해서 그 더한 몇 단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아주 거대한 실력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여름방학 그 원대한 계획이 물 건너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시대라서 아무래도 좀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 환경도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실 텐데,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 좀 정상적인 수업 환경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좀 공부에 좀 직접적인 것들로 채워나갈 그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이 좀 바빠서 요즘에는 방송을 못 만들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